법이 또한 그 소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수단은 뭐였죠? 노동이었습니다. 그렇죠? 노동이 곧 그 소유를 제한한다 라고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에 의한 제한입니다. 노동의 제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다. 디모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이 대목이 바로 노동의 제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노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노동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노동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더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은 하느님이 풍성히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라는 구절은 영감에 의해 확인된 이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자, 여기 즐길 수 있는 만큼 어느 누구든 그것이 썩기 전에 삶의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얻어야 됩니다. 향유할 수 있는 만큼만 얻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즐길 수 없는 것까지 얻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향유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뭔가요? 썩기 전에. 그러면 썩으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또 한 가지는 부패의 제한입니다. 그렇죠? 모든 자연은 부패하게 마련이고 이 부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해도 그 이상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곧 그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자신의 소유를 확정할 수 있는 만큼 주셨던 것이다. 자, 노동의 제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많은 것은 그의 몫을 넘어 다른 사람의 몫에 속한다.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썩히거나 파괴해버리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한 이 로크는 소유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독점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독점되진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독해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노동의 제한, 향유의 제한, 부패의 제한에 의해서 오늘날 소유는 적절히 제한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이건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경제가 등장한 이후에 재화는 더 이상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혹은 어때요? 불변의 재화로 바뀌어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게 된 오늘날의 화폐경제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향유의 제한, 노동의 제한 있는데 일한 것만큼 받는가? 그럼 노동하지 않고 얻는 것들의 부당한 권리들은 오늘날 충분히 제한되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지적재산권과 같이 무형의 재산이 중요해진 사회에서 이러한 제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면 논술에서 묻는 수많은 유형들 안에서 고전의 활용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크의 경제적인 자유의 문제까지 살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은 이제 우리가 그 정치적 개인주의를 보다 더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사람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1833년에 소로우는 하버드 대학에 16살의 나이로 입학합니다. 하지만 소로우가 정작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 자연과 그리고 이 뭐랄까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들어가서 혼자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남긴 그의 그 자연주의적인 유명한 고전이 바로 월든입니다. 그는 인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홀로 완전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드는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비견되는 유명한 고전입니다. 논술에도 자주 출제되어 왔고요. 이러한 월든의 내용 속에는 인간이 홀로 스스로 간소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완전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의 확신, 개인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이 존재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낼 수 있다면, 근데 개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소로우의 월든이 갖고 있는 큰 차이가 있다면 아마도 소로우는 스스로 그런 자발적 고립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겠지요. 철학자 중에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라이프니츠가 단자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완전한 개인, 독립적인 개인을 사고했다면 소로우는 그 완전하고 독립적인 개인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월든이라는 그의 에세이에 나타나 있는 개인주의의 근본, 정말 근본주의적인 개인주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그렇게 혼자서 자연 안에 고립되어 살아가다가 1854년에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1854년에 소로우는 매사추세츠, 그의 이제 고향에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연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또 개인의 양심에 반대되는 사회적인 정책에 저항했고 감옥에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했던 소로우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의 친구인 이제 토마스 페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자네 같은 사람이, 자네같이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왜 감옥 속에 있는가라고 한탄을 하자 소로우가 토마스 페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내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문제다. 세상의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잘못된 사회의 정책에 저항하고 또 불복종할 수 있다면 세상의 악법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처럼 근대 개인의 양심에 입각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세계를 적극적으로 꿈꾸었던 이 소로우의 저서와 강연록들은 오늘날까지 남아서 68혁명 그리고 간디의 불복종 운동 등 수많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또 개인의 권리 확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로우의 월든과 그리고 소로우의 시민불복종의 제시문들을 확인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월든에 나와 있는 제시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지요.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숲속에서 고립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간섭과 참견 속에서 나의 삶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보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고립되어 보는 길이다 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야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즉 나 자신의 존재, 나의 의지, 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인생의 단순하고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기 위해서 나는 숲속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